안녕하십니까. 소유캔 TV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중산학개론 머스트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총론하고 경제론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세 문제, 총론에서 한 세 문제, 경제론에서 한 5에서 6문제, 그러면 9문제, 한 10문제 정도 맞추실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부동산 시장론하고 정책론, 여기까지 하시면 20문제 정도가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론부터 여기 정책론까지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요 네 파트에서 한 20문제까지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잘 확보를 해보시면 한 50점 정도는, 자, 50%는 맞고 들어가시니까 40문제 중에 20문제, 거기서 내가 좀 공부를 좀 빡빡하게 하겠다, 내가 좀 잘하겠다 해서 한 15개 이상, 아니면 뭐 18개? 이 정도 가져가시면 아주 성공이죠.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마련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이제 투자론이라든지 금융론 가게 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많고, 그런 부분, 뒤에 감정평가사는 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계산 문제가 이제 도중도중에 계속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론이라든지 초반에 계산 문제들이 여기도 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쓸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빨리 한 40분 문제까지 푸시고 시간이 조금 됐을 때 요 파트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돼요. 예. 물론 1분 내에 2분 내에 푸시긴 좀 빡센 문제들이긴 한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요령만 알고 계시고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 계산 문제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도전할 만한 계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했죠. 그 총론하고 해서 하면 하나 8문제에서 9문제를 챙겨가시면 좋고, 여기서도 이제 5문제, 10문제 정도 이 파트에서 10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 하시면은 지금 몇 문제죠? 6, 4, 6, 3, 18, 한 20문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0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이제 5파트에서 또 20문제 나오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는 최대한 점수를 벌어 놓으셔야 되고, 여기서는 한 80% 이상, 아니 또는 90% 이상 내가 여기를 가져간다. 여기는 50%, 60%?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가니까 여기는 한 40%? 5개 나오면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사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 시간에 시장론,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효율적 시장 이론, 뭐 이렇게 이거 하나, 둘, 요거 묶어서 한 세 문제 정도 묶어서 여기 막 이론들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농업, 뭐 공업, 상업, 도시 네 개가 나와요. 공업, 공장, 상업지구역, 그리고 도시, 이 네 가지가 그 농업지역, 공업지역, 입지, 상업지역, 도시가 계층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이론들을 얘기를 해요.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쫙싹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묻기도 하고, 요 중에 한 2개나 3개 정도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됐고, 그리고 정책론. 여긴 좀 단순 암기인데, 이게 정부 정책과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주시면 됐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랑 맞물려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공수제도 이쪽이랑 또 관련이 있죠. 그리고 뭐 개발 방식, 여기 마케팅 쪽에 뭐 개발 방식 다 정부가 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끼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파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분양주택 정책 이거 중요하죠. 지금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지금 순살 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큰 이슈긴 해요. 예, 아마 이쪽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슈가 되는 쪽에서도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양주택 정책,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예. 해당 제도들, 여기서 이슈는 이 제도들의 플러스, 장점, 좀 안 좋은 점, 같이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그거에 중요해요. 그거는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 제도들을 주고, 제도들의 의미와 장단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왜 시행 안 되는 거,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는 파트들이죠. 숫자론, 금융. 이쪽은 저도 다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조금 좀, 그 두 개는 약간 암기성, 이해성이고, 여기는 좀 감정평가론. 이렇게 들어가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나왔죠, 악필. 야,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시장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이런 이론이 있다, 이런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 좀 봐주시면 돼요.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설명을 위한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런 말들, 예. 이런 거를 공개성, 이런 걸 살짝 하나 바꿔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해주면서 살짝 요걸 하나 바꿔요. 그러면 앞에서 맞는 얘기 해주다가 살짝 하나 틀린 얘기 해주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그래요. 앞에서 1, 2, 3, 4, 4개를 얘기하는데 3개를 맞는 얘기하고 하나를 살짝 틀린 얘기를 섞어놔요. 초장부터 틀린 얘기를 안 해요. 이거를 1번, 2번, 3번으로 안 하고 이걸 묶어서 내요. 그냥 쭉 내고 여기서 살짝 하나 바꿔줘요. 현혹되기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이거 하나하나의 그 어떤 키워드들, 특성 다 한번 봐주시면 좋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 머스트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이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 예, 양과지 조정, 이용 결정,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부동산 안에서도 이제 주택시장, 주택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주택시장을 의미를 해요. 아파트, 뭐 특히 아파트가 많죠. 대한민국 특히 아파트의 나라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하면 주택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수요가 제일 많다. 뭐죠? 탄력성 딱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나와요. 그래갖고 신규 주택은 유량이고 저량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거, 이거 한번 봐주시고, 주택 수요랑 주택 소유라는 말이 달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왜 다른지도 보셔야 돼요. 소유는 주택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갖추지 못한 주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 수요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뭐 실거주 이용하겠다, 주택을 사겠다라는 그런 수요를, 일반적인 수요를 말하는 거고, 소유랑 개념을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예. 주택시장에서 여과 현상,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분리 현상. 이거는 한 문제로 충분히 단독으로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하향 여과 현상이 난다, 이 말 뜻도 중요하고요. 예. 상위 계층이 모여 있는 데서 하위 계층이 침입하는 거예요. 하위 계층. 그래서 하향, 아래에 있는 애가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상향, 거꾸로, 상향, 위에 있는 애들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위 계층에 있던 곳에 낙후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하면 좋아졌죠. 이 좋아진 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예요? 하향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상위 계층이 쭉 있어요. 얘가 좀 올드해졌어요. 좀 낙후됐죠. 그러면은 이게 하향 애들이 살짝 침입한다는 거예요. 낙후됐네, 오래됐네,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무슨 뭐 그렇게 막 심리적인 반감 갖고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 지금 땅값 비싼 동네에 뭐 저소득층이 침입을 해서 우리 땅값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건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셨죠? 절대로 가치관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워낙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하양 여과라는 말이 있고 사양 여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양은 뭐냐? 하위계층이 침입하는 걸 말하고요. 상향 여과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렇죠? 이걸 현상을 나타내는 게 주택 여과 현상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공가가 뭐죠? 빈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하나도 없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누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죠. 집에 좀 빈집들이 있을 때 이 빈집을 누가 들어오냐? 하위 계층이 오면 하향 여과, 상위 계층 재건축 재개발에서 들어오면 누구? 상향 여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주 이루어지면 뭐예요? 주거가 질적 개선된다. 저가 주택이 증가한다. 침입, 천이, 요 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침전.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과 현상이 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이거고요. 좀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는 요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분류현상. 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생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임장 가면 이거 나와요. 이게 부동산 임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점유지대면 경계구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요.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이렇게 있어요. 막 무슨 대장 아파트들 있고 막 있어요. 굿집 좀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면 이쪽 상위 지층이 들어오는 거고 상향 여과, 이게 여기 낙후됐어요. 이제 오래됐어. 20년 됐어. 예전에는 여기가 핫존이었고 여기 고소득층이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이게 하위층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거 뭐야? 하향 여과.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다이내믹스, 이동하는 현상은 여과 현상이라고 하고요. 현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분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고소득층, 저소득층. 자, 이 경계 지역이 있거든요. 섞이지 않는. 이 경계 지역에 가면 고소득층 내에서 이 경계 지역 쪽은 어떻게 할인이 돼요. 왜? 이 경계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저소득층에서 이 경계 지역은 얘는 할증이 돼요. 이게 분리대가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고와 저가 분리돼 있다. 그리고 분리돼 있으면서 이 경제지역 인접에 따라서 고소득층이 있는 경제지역은 할인이 되고 저소득층이 있는 쪽에서의 경제지역은 할증이 된다. 이게 분리현상.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 두 개 같이 외워주세요. 이 두 개가 연결해서 나와요.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각각 하나씩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개 보수비보다 가치 상승분이 작은 거죠. 그래서 하향료가 나오죠, 지금. 경계 지역은 할인된다. 이게 고소득층이 모여있는 지금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경계 지역 있고, 고가 있고, 분리되어 있다. 그 안에서 이 고소득층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치 상승분보다 개보수비가 더 크다. 그래서 개보수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작다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향 여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향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하향 여가. 그리고 경계 지역 쪽에는 할인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랑 붙어 있으니까. 자, 이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반대되는 게 낫죠. 가치 상승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상승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뭐예요? 상향여가가 드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해갖고 아예 새로 할바꿈해갖고 들어오는 거죠. 개보수는 조금 바꾸는 거예요. 수리를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상향여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계지역 여기 쪽에 가면 할증이 된다.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쪽보다. 그거를 이제 여과현상하고 분류현상을 같이 해주시면 돼서 여기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임장을 가셔도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쪽이나 생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생활권. 동일한 생활권. 예, 그런 거 보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나오는 건데,
약성, 중강성, 강성. 정보가 얼마나 시장에 빨리 반영되는지를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 정보 반영이 돼 있죠. 현재 정보. 이게 얘가 현재 정보랑 미래 정보예요. 약성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중강성은 미래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고 강성 시장은 다 반영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정보 주식 시장에도 그렇죠. 내가 아는 정보가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거는요 뭐야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장이 그렇게 강성이면 알고 있는 정보가 빨리빨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만 알고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스무스하게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 약, 중, 강성, 과거, 현재, 미래 요 매트릭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초과 이윤 이득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 요게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강성 시장에서 미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초과 이득 얻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지문을 뽑아내면 자 약성 시장에서 미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초과 소득 얻을 수 있냐 없냐 있죠. 자 중강성 시장에서 현재 정보 갖고 있으면 초과 얻을 수 있냐 없냐 없죠. 강성 시장에서 미래 정보 가지고 있으면 초과 소득 얻을 수 없냐 없는 거예요. 강성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여기서 할당이라는 게 일시적, 부분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원 배분 할당 효율적이다. 초과 이윤이 없는 상황.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건 모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시장에 해당 정보가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딱 균형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 거고 불안정 경쟁 시장, 부당정 가능은 하다. 이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시차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그냥 할당 효율적일 수 있냐라고 물으면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 계속 거미집 이런처럼 시차가 안 맞고 그런 시장이긴 한데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가 불안정 경쟁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초과 이윤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걸 살짝 비틀어내기 좋죠. 그리고 계산 문제. 이거 나중에 푸시는 거예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별표 쳤냐면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왜? 저도 외우고서 풀었거든요. 되게 웃겨요, 인제가. 자, A라는 땅에 정보가 있어요. 예. 무슨 고속도로 뚫린다는 정보예요. 이 정보의 가치를 구해라라고 줘요. 자, 그 정보의 가치. 그럼 첫 번째, 고속도로 뚫렸을 때 실현되는 이익 1000 이렇게 줘요. 그러면 자, 이 정보의 가치가 1000인 거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뭘 주냐면 요구 수익률 줘요. 5%라고. 자, 이게 몇 년 후죠? 5년 후예요. 그럼 5년짜리 요구 수익률 5%로 현재 가치 할인을 때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1000이라는 이 1000이라는 수익이 실현될 때가 언제예요? 5년 후란 말이에요. 그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고속도로 뚫린다는 개발 정보 1000에 대한 현재 가치로 할인이 됐죠. 자, 세 번째, 얘가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개발 계획의 실현율이 60%예요. 60%예요. 그래, 이건 60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40을 곱해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여기서 60을 많이 곱해줘요. 그래서 저도 외웠어요. 그럼 왜 40을 곱해주냐? 안 될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을.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자, 차액. 해당 정보를 통해서 정보 실현 전후의 수익 차액. 얼마를 내가 더 벌 수 있어? 차액. 요구 수익률, 현재 가치로 요거를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미실현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 프레임으로 해서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외워주시는데 문제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와서 바로 푸시는 게 아니고 40번까지 푸시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정보가치 좋아 내가 트라이 한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요 1, 2, 3번으로 딱 풀어주셔야 돼요. 네. 별 확률 아니에요. 미시현 확률이에요. 여기서 많이 현혹을 해요. 예, 여기서 많이 현혹되세요. 조심하시고. 자, 이제부터는 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대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교재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윤인데, 어떤 입지, 땅, 상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대가. 원래대로 하면 지대의 정의가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대 이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농업지대. 먼저 이거부터 머릿속에 정리하시세요. 지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상업지대, 공업지대, 그리고 뭐가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가 나오겠죠. 자, 네 개 나와요. 네 개. 농업, 상업, 공업, 도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지대 이론이 네 개구나. 농업지대 뭐예요? 농업지대가 어떻게 해서 입지가 되는지, 상업지대, 상업이 어떻게 입지가 되는지, 공업지대, 공업이 공장이죠. 공장이 어떻게 상업은 뭐예요? 가게죠. 매장, 이런 애들. 도시지대, 도시 안에 뭐 도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베드타운, 막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걸 얘기해주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론들도 많이 나오고, 해당 이론들에 대한 개념들,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복잡하고 많은데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출제에 나올 때 해당 이론들의 물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키워드라든지, 이론 간의 차이점, 이론의 어떤 이 이론은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설파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하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여기서도, 그리고 이 모형 중에 계산 문제로 낼 만한 게 또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정보 가치 문제랑 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2개에서 3개를 계산 문제로 낸다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한 2개에서 3개거든요. 이거를 번갈아서 낸다는 거예요. 정보 가치 요것도 하나 내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와요. 많으면 3문제 정도 나오고. 자, 아까 얘기했죠. 시장론과 정책론 다 해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시장론에서 뭐예요? 계산 문제가 2개에서 3문제 나올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정보 가치에서 하나 나오고, 요 이론들 중에서 2개나 1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되도록이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농업지대, 농업을 했는데 돈을 어떻게 해야 이윤을 나올 수 있냐? 리카도가 차액지대설이에요. 자,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차액이에요. 그럼 뭐와 뭐의 차액일까요? 네. 지대는 수확량과 생산비의 차이다. 자, 수확량은 뭐랑 관계돼 있죠? 토지의 비옥도. 지문에 이렇게 줄 거예요. 리카르도 차액 지대설로 틀린 것은, 더 어렵게 나면 뭐예요? 해당 지대 이론 중 틀린 것은, 리카르도 얘기 하나 해주고, 밑에 마르크스 얘기해주고, 학자들을 4명이 나와요. 농업지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렵죠. 예.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차액지대설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이론이 뭐냐? 토지의 비옥도.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량이 결정되고, 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 생산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뺀 게 지대다. 이게 상식적이죠.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 이거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수학 체증 아니에요. 살짝 비틀어서 낼 수 있어요. 예. 비옥 토지는 어떠죠? 희귀해요. 비옥한 토지는 희귀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 지대는 토지 마이너스 한계지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한계지라는 개념. 자, 한계지. 한계지는 무지대예요. 무지대. 지대가 없는 애. 땅이 척박해갖고 아니 땅이 척박해갖고 생산비랑 수확량이 같은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량이랑 수확량이랑 생산비가 같은 애. 예, 그래서 무지대, 지대가 없는 거, 걔를 뭐라? 한계지. 한계지, 토지에서 한계지를 뺀 이상이 지대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한계지가 또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죠 마르크스 절대지지설에는 한계지는 지대가 있어요. 이거 비교해 주셔야 돼요. 리카도 차액지대에서 한계지는요, 무지대예요. 무지대. 열등이에요. 근데 얘는 지대가 있어요. 예, 지대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지문을. 아, 마르크스 절대지지에서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 지대 있어요. 얘는 지대가 있습니다. 예. 개인의 토지 소유, 지주의 지대 요구. 그래서 지대가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지. 여기서 절대라는 거는요. 땅을 소유한다. 소유하면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액은 뭐죠? 한계지와 내 토지와의 차액에서 지대가 난다는 거고,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지대는 있다. 이게 마르크스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농업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지대. 자, 이제 튀넨이죠. 튀넨. 위치지대죠. 절대. 차액. 이 말 안에 다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튀넨 지대. 튀넨은 그럼 지대를 뭐라고 얘기했죠? 위치에 따라서. 자, 위치는 뭐죠? 수송비. 이거를 얘는 뭐죠? 비옥도. 얘는 뭐죠? 소유. 자, 얘는 차액 뭐죠? 비옥도. 절대 소유죠. 위치는 뭐예요? 수송비예요. 수송비. 매상고는 생산비 있고 운송비 빼줘야 된다. 이게 뭐자? 지대다. 얘는 농업지대를 이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고립국이요. 동심원 모양.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심도 이게 적용이 돼요. 튀넨의 위치지대서를 도시에 적용해서 만든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자, 다른 모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위치라고 했죠. 위치라고 그랬죠. 이 수송비가 다 다르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입지하는 농업 작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집약농업, 조박농업은 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위치, 운송비에 따라서 동일한 애들이 원을 그리면서 입대를 한다. 왜 이런 형태가 왜 생긴 거죠? 왜 생긴 거죠? 운송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넓게 되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에요. 중요한 거 운송비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 고립국이 된다. 고립국. 층이 나이테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이테처럼. 이게 섞이지 않고 이게 나이테처럼. 위치 왜 수송비가 이렇게 이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맞죠? 왜? 이게 지대니까. 이게 지대잖아요. 그렇게 지금 농업은 이 딱 3명 정리해 주시면 되고 도시로 할까? 상업을 먼저 할까요? 일단 도시지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해서. 보세요. 튀넨의 농업 입지론을 도시에 적용했대요. 튀넨은 뭐라고 그랬죠? 운송비에 따라서 재배하는 농업이 그 작물의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랬어. 이걸 도시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 도시에. 도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CBD라 그러죠. 도시 안에 있는 거. CBD. 여기에 인프라가 좋죠. 근데 여기 교통 혼잡하고 시장 있고 상업지역 있고 얼마나 살기는 안 좋죠. 예. 그래서 여기 최대 입찰지대. 내가 여기 입찰할래라는 입장으로 여기도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서울 도심이 어떻게 돼 있죠? 강남이랑 이런 데 보면 빌딩 많죠? 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빌딩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 외곽으로 오면 배드타운 이렇게 되고 요 도심 안에 사는 애들 누구예요? 옛날 산업혁명 때도 그랬지만 소득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농업에서는 이게 작물이었는데 도시에 와서는 이게 뭐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입찰일의 최대 지불액에 따라서 상업, 주거,
공업순으로 된다. 직주분리 현상 된다. 자, 직장이 도심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는 곳은 어때요? 이쪽에서 못 살아요. 그냥 교통 안 좋고 매연 심하고 힘드니까. 사는 곳은 또 왜? 이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이게 누구? 알론소 입찰. 내가 이 땅에 입찰하겠다고 입찰지대 최대 지불액으로 이렇게 층이 나눠진다는 거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운송비라고 그랬죠. 얘는 최대 지불액.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입찰지대 구성돼서 얘는 도심, 상업지역. 그러니까 오피스들 많죠? 회사들. 공업은 뭐예요? 이건 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장. 공장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땅값 비싼데 공장 넓은데 막 그거 어떻게 포항제철 어떻게 들어와? 안 되죠. 그 외곽에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거지가 있고 왜 출퇴근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예. 그렇게 나이테처럼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런 모양이 된다. 그 모양이 고립국 티네네 고립국이어를 알론소가 도시에 와서 이렇게 나뉘는 걸 설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샬, 준지대. 지대는 지대인데 준지대라는 거예요. 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부동산 할 때, 부동산 총론 할 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했었어요. 거기서 준부동산 있고 뭐 한데, 등기 등록 가능한 애들을 얘기하듯이, 준지대는 토지 외에 고정 생산 요소, 단기로는 공급이 토지가 지금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런 생산 요소의 대가를 준지대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얘는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요거 얘 한번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단기, 요 정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살의 준지대는. 파레토의 경제지대. 지대는 뭐냐?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다. 이 말 중요해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 예.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키워드 짧게 써먹은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용 수입, 경제지대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파레토 경제지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게 상업 쪽에서도 마찰 개수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마찰 비용은 교통비. 예, 교통비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진다. 이게 얘가 튀네네 위치지대설이 좀 비슷한 이론이 얘한테 고립국으로 갔고, 교통비, 여기 운송비 있죠? 약간 영향을 미친 듯한 느낌이긴 하죠? 근데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예, 비슷하지만 문제에서 헤이그를 묻는다 그러면 마찰 비용 얘기를 해주시고, 운송비가 아니라 교통비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마찰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가는 상승한다. 요 관계.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됐고, 그래도 한 도시이론 등록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업은 뭐죠? 공장이에요. 공장. 배보의 최소 비용. 자, 이 말 안에 이 이론의 핵심이 있어요. 비용이 최소인 점에 입지를 한다는 거예요. 공급자 관점이죠. 이 비용은 누구 비용이에요? 공급자죠. 공급자. 공장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그 공장주. 그 사람은 어디에다 공장을 입지하냐? 비용이 제일 적은 곳에서 입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적 입지는 수송비, 노동비. 앞에서 수송비, 운송비 얘기했었죠. 네. 생산비 얘기했었죠. 이런 거랑 다르게 여기서 수송비와 노동. 공장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 누구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물건 만들었죠. 그 만든 거 어디다 팔아요? 시장에다 팔죠. 시장에 팔면 어떻게 돼요? 트럭에 싣고 나가죠. 그게 뭐죠? 수송비죠. 이게 가장 두 개를 고려했을 때 적게 나가는 곳에 공장을 입지한다. 그것이 직접적인 현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두 개. 이거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단독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짝 비틀어요.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가 비벼요. 자, A, B, C. 이게 제품이고 원재료예요. 이게 제공품이고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건데, 자, 원재료가 부피가 커요. 그러면은 트럭을 큰 거 써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작아요. 그러면 트럭 한 대만으로도 많이 옮겨가죠. 이제 트럭 대수가 많이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원료 수송비가 비싼 애는 그럼 어디에 입점을 해서? 원료 쪽, 태백산맥, 뭐 한광 이런 데다가 놓는 게 낫겠죠. 왜? 여기서 가공을 해서 부피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큰 애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요? 중량 감소 산업. 그리고 원료 생산지에다가 공장이 입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 만들어 쭉 가면 돼요, 시장에다가. 왜? 제품은 부피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 원료가 큰데 이걸 얘를 싣고 올 때 얼마나 트럭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원료 쪽에다가 공장을 놓는 거예요. 원료 진앙. 그래서 원료 지향형이라는 거예요. 원료 쪽에 있는 곳에다 입지를 한다는 거예요. 중량이 감되는 거죠. 중량이 컸다가 감소되는 애.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송비를 주기 위해서는 어때서? 원료 쪽에다가 공장 지어라 이 얘기예요. 시장 지향형은 뭐죠? 제품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모아요. 그래서 제품이 커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전자제품. 예, 이런 거. 예, 그런 거. 물론 현실적으로 공장은 막 도심 안에다 둘 수는 없긴 해요. 둘 수는 없긴 한데 그렇게 제품 수송비가 큰 경우에는 중량 증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제품이 되면서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산지, 원료 산지가 있고 시장 쪽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두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이거 커진 다음에 운송하려면 뭐예요? 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배보는 수송 노동비가 최소인 지점에서 공장 입지한다. 요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시 최대 수요. 얘는 수요자 관점이에요. 이거 비교해서 내기 좋죠. 얘는 공급자 관점. 이거를 비틀어서 낼 수 있겠죠. 레시의 최대 수요 일원인데 공급자 관점, 배보의 최소 비용 유형인데 수요자의 최소 비용으로 한다. 말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넘어가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수요자가 많은 쪽에 공장을 넣는다는 거예요. 예, 최적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 잘 팔릴 만한 곳에 공장 넣어라 이 뜻인 거죠. 예. 그런 게 레시 그렇게 이거 두 개 또 차이점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 입지, 시장, 가게, 매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지, 제어와 서비스,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요구 범위, 정상 이윤이 발생하는 최소 범위. 얘가 가게가 소위 그런 표현 있죠. 나와바리 그 표현인데 커버리지라고 할게요. 커버리지. 뭐 전국구 마켓이야 이러잖아요. 백화점은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뭐 전국구 마켓이야. 걔의 고객들이 전국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최소 요거. 그리고 제어 도달 범위 요거. 이 두 개념을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거 부등호 반대되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어와 도달 범위. A라는 매장이 나는 10kg까지 물건 도달 가능해. 근데 최소 요구 범위보다 얘가 더 커야 돼요. 예. 최소 요구는 이 매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 내가 여기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에 인구 100만은 너무 많네. 인구 한 10만에 여기까지 몇 킬로까지 되는데 제가 물건을 쏴줄 수 있는 커버리지가 이거보다 넓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요구치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이건데 나는 이 매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매장으로부터 유동인구, 예를 들어서 배우 인구 100만이고 그러려면 얘가 15kg야, 매장으로부터. 근데 내가 물건 제어 도달 범위가 10kg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매장이 얘는 고사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게 더 커야 돼요. 중심지가 되려면 이거. 예. 그렇죠. 제어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돼요. 이거 개념이 안 사 있으면 이거 거꾸로 내면 틀려요. 조심하세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이거 또 학자 이름들도 외워주셔야 되고 레일리 소멸력. 얘는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계산 문제 있어요. 이거는 두 개 관계성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
얘가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 얘의 그 크기, 인구. 근데 거리가 있죠. A라는 소비자가 있어요. 1번 매장, 2번 매장이 있어요.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갈팡질팡하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얘의 면적, 그리고 얘의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는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유입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얘가 예를 들어서 1번이 100, 그리고 5kg, 2번이 210kg. 그럼 유입력을 어떻게 되냐? 100, 5, 5,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유입력이 4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얘는 200이라고 그랬죠. 10이라고 그랬죠. 100이죠. 100. 얘 2죠. 자, 유입력이 1번이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럼 자, 두 개를 합쳐요. 6분의 4가 1번의 유입력이고 2번은 6분의 2가 유입력이에요. 자, 33%, 얘 66%.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라는 소비자가 1번이라는 소비지에 갈 확률이 66%, 2번이라는 소비지에 갈 확률이 33%라는 거예요. 그게 뭐 면적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내일이 알면 쉬워요. 그리고 충분히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간의 경계, 도시의 규모가 작은 쪽에 규모가 크죠. 그러면 이 두 도시 간에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어디 생기겠어요? 요쯤에 생기겠죠. 왜? 얘의 영향력이 크니까. 네. 이거 A 쪽에 B라고 하면 A 도시, B 도시 경계가 어느 쪽에 생기냐 이렇게 이거를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어느 쪽에 생기는지. 유입력이 작은 쪽에 생기는 거예요. 작은 쪽에. 유입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커버리지하는 영역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얘는 요만큼. 그러니까 이쪽에 더 생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 경계가 작은 쪽 도시 쪽에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얘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공식을 외워갖고 가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건 컨버스는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랠리의 소모의 인력을 응용했대요. 아까 그 인력 있죠? 그거를 좀 더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수치화해가지고 공식을 뽑아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공식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고 허프의 황문 연료 문제를 이쪽에서 내자 그러면 제일 복잡하게 낼 수 있는 게 얘예요. 조금 한 건 규모, 매출액, 그러니까 그 예상 매출까지 구하는 거거든요. 막 좀 단계가 많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은데 좀 복잡스럽게 내면 얘를 낼 수가 있어요. 예, 점포 거리, 경쟁 점포수, 점포 크기, 마찰 계수 나오죠. 근데 마찰 계수가 승수로 들어가요. 마찰 계수가 2면 제곱이 들어가고요. 마찰 계수가 3이면 3승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잡하게 내면 엄청 복잡하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마찰 계수가 3이 나온 적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2kg다 하면 마찰 계수가 3이잖아요. 2를 3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옆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문품, 이런 거.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주고 보기 1번 설명해 주듯이 2번, 3번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도 좀 대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허프의 확률 이거 대도시 안에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크기와 거리에 따라서. 근데 이거 거리는 뭐죠? 마찰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소비자가 1번 매장, 2번 매장, 다 3번 매장인데 확률적으로 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매장이 월 매출 얼마 하겠네. 2번 매장 월 매출 얼마 하겠네. 확률적으로. 얘가 100만 원이야. 1번 매장의 갈 확률이 50%, 2번 매장의 갈 확률이 30%, 3번 매장의 갈 확률이 20%예요. 얘 100이면 얘 50만 원. 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벌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 특정 점포 최대 이익이 난다. 확보로 입지 원칙. 이거 제가 좀 간략하게 써놨는데
좀 길게 써놓은 애들이 이제 잘 나오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단독 문제로 내긴 힘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학자들을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꾸릴 수가 있거든요. 뭐 상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컨버스 얘기, 허프 얘기하면서 넬슨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넬슨 얘기. 그래서 요 얘기를 살짝 넣을 수 있겠죠. 이 얘기가 맞냐? 아니면 요거를 틀리게 내는 지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 입지론이라는 큰 테마 안에 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이 학자들을 한 명씩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봐줘야 되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도시지대 현대 이론 틀린 거는 해서 알론소 얘기하고 마샬 얘기하고 파레토 얘기하고 헤이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레토 요 얘기를 요 용어라든지 키워드를 바꾸서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를 내다 보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좀 한 테마 안에서 이렇게 내면 문제 좋죠? 1번, 2번, 3번, 4번. 인원수도 딱 4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살짝 비틀어내면 좋죠. 근데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놨다. 알론소? 맞는 것 같은데. 마샬? 맞는 것 같은데. 파레토? 맞는 것 같아. 헤이거?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나 뭐지? 이런다니까요. 멘붕 와요, 멘붕. 알론소 얘기도 맞는 것 같아. 마샬 얘기도 맞는 것 같아. 파레토 얘기도 맞는 것 같아. 헤이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왜? 이 내용을, 이 키워드를 제대로 공부 안 해놓으면. 왜?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살짝 하나 비틀어 놓거든요. 살짝 비틀어 놔요.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지대라고 하고 요거 말고 다른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는 걸 뭐 작아진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거 하나 놓치면요 문제 틀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당혹감이 되게 커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나 하나 틀렸나 이렇게 돼요. 그래도 공급 입지론도 그렇죠. 베버 얘기로 지문 한 2개, 3개 내주고 레스 얘기로 2개, 3개 내요. 예. 여기 배보 이론 가지고 지문 2-3개 이렇게 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하나, 살짝 틀린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골라내셔야 돼요. 다음 중 공업 입지론 이론 좀 틀린 것은 이렇게 내버려요. 큰 테마로. 문제 내기 좋죠. 배보 하나 물어보는 것보다. 예. 그리고 여기도 상업 입지론 해가지고 아까 같이 되게 넬슨? 이게 뭔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봐두시고 되고, 그리고 도시 내부. 자, 도시에 대한 게 도시 지대를 했어요. 여기는 도시 지대를. 현대 지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 고립국 갖고 와서 이렇게 되고, 도시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도시 내부 구조예요. 내부 구조. 그래서 도시와 관련돼서는요, 2개예요. 도시 지대가 있고요. 구조. 섞이지 마시고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제까지 쭉 지대 얘기했죠. 농업지대, 상업지대, 공업지대, 도시지대. 지대에 대한 테마로 4개를 얘기했어요. 이제는 누가 나와요? 도시 내부 구조예요. 구조. 보세요. 버젯의 동심원. 다 동심원 지금 몇 개 나오죠? 3개 나와요. 파트. 자, 고립국 뭐죠? 동심원 나왔죠. 알론소 뭐죠? 입지경쟁 동심원 나왔죠. 왜 티넨 거 여기다가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지대 이론에 했잖아요. 자, 버제스의 뭐죠? 동심원 이론 나왔죠. 동심원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농업지대, 도시지대,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 네. 티넨의 고립국했다는 거 나왔죠? 이거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티넨의 고립국을 도시 적용에 적용했다.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맞아 이게? 이런다니까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버제스를 공부해 놓은 사람은 오케이 그래 맞지 하는데 알론소잖아. 티넨의 농업 입지 경쟁 모델 적용한 건 알론소지. 응? 알론소의 지대 이론이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아니지 않아? 버제스는 아니지 않나? 본인이 창안한 거 아닌가? 이런다니까요.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론소도 그렇고 버제스도 그렇고 티넨의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을 도시에 적용한 거 맞아요. 자, 정언할게요. 티넨이 똥물뱅이 그렸어요. 이걸 누가 가져다 썼어요? 알론소가 갖다다가 지대 이론 설파했어요. 이거 가져다가 누가 썼어요? 버제스가 도시 구조 이론 썼어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티넨의 거 가져다 쓴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얘는 이 말 도시 생태학 쪽 관점 침경이
요즘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랑 알론소의 도시 지대 이론이랑 비슷해요. 왜? 둘 다 동심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버제스 동심원 이론 줘놓고서 알론소라고 물을 수는 틀린 거죠. 그거는. 그냥 지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핵이 생기고 원형 형태로 팽창된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요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제가 얘기했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 2, 3, 4에 들어갈 걸로 안 맞은 거 이거 골라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막 바꿔놔요. 순서를. 그렇게도 나와요. 충분히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충분히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치면 되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예. 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통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GTX-A 뭐 그런 게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 호이트의 선형. 이 선형이라는 게 선형, 쐐기, 부채꼴 세 개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에요. 뭐 교통망에 따라 이 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고립주택 분파 요것도 나와요. 요거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설명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설명인 거예요. 추리고 추린 거예요. 호이트 선형이라면 아셔야 되는 설명을 최소한으로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요 정도에서 나요, 지문을. 요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꼭 해주시고, 얘도 저급중구. 지금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도시 내부에서 이렇게 있죠? 얘가 어떻게 생겨지는지를 얘는 동심원 튜넨 갖다가 있고요. 얘는 선형이론, 교통망으로 했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의 차이점도 좀 아셔야 돼요. 버제스 얘기하면서 교통망 아닌 거예요. 걔는 누구예요? 생태학이에요. 생태학이에요. 이거 섞어요, 분명히. 버제스는 생태학이에요. 교통망 아니에요. 교통망 누구예요? 호이트예요. 섞어요. 해리스 울만 다 핵심. 해리스 울만 하면 다 핵심이에요. 자, 도시 생태학, 교통망 다 핵심. 기억해, 요거 정리해 주세요. 여러 개의 전문화하는 핵이 동시 발달한다. 지금 이게 요즘 도시 이론학은 맞죠. 예전에는 CBD가 하나 있고 여기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죠? 도시가 워낙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죠.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도시가 기능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부분적으로 파셜하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예, 도시가 커지면서 이 이론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택, 소비, 공업 이게 나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 주거지구, 공업지구 이게 핵들이 있는 거예요. 핵들이. 예. 그리고 동종까지는 집적되고 이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동종까지 집적되는 거 상업지구에서 많이 나오죠. 뭐죠? 뭐 아현동 가구거리 무슨 뭐 용산 전자상가 지금 용산 전자상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와야 됐죠. 그래가지고 엄청 큰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막 게임팩 사러 다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 바뀌고 있다니까. 용도가 변경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업종별 입지 조건이 비슷한 애들끼리 업종별 입지 조건이 비슷하니까 뭐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분산된다는 거죠. 자, 앞에 거 잠깐 볼게요. 특장론 얘기했죠. 이론 하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얘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일리 모형 더 뭐라고 했죠? 한 거. 얘 레일리 모형 이거 나올 수 있죠. 얘는 식 자체가 아예 계산 문제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허프의 확률 모형 뭐죠? 매출액 확률적 설명. 그래서 여기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효율적 시장 이종 3개 보라고 그랬죠. 해당 정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이익.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거를 뭐 요구 수익률에 따라 현재 가치하고 그다음에 안 될 확률을 곱해주는 거. 이 세 가지로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예. 레일리 소매 인력이죠. A 도시, B 도시. 그러니까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C 소비자가 있어요.
자, A 도시로 갈지 B 도시로 갈지 구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있죠? 소매 인력이라고 했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A는요, 100이 들어가고요. 거리에 뭐야라고 했죠?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A예요. 얘의 힘, 인력이에요. B는요, 어떻게 되죠? 인구가 24예요. 거리가 2에 뭐예요? 제곱이 들어가죠. 자, 5, 5, 25, 4죠. 2는 4, 얘 6이죠. 자, 인력 누가 센 거예요? 4하고 6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4. 상대적인 거니까. 10분의 6. 자, 60%의 확률로 C의 소비자는 60%의 확률로 B 도시에 가고요. 40%의 확률로 이쪽에 간다는 거예요. 자, C 소비자가 100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은 얘는 B 도시에 가서 얼마 쓰는 거예요? 60만 원 쓰고요. A 도시에 가서 얼마? 4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컨버스의 분기점이죠. 분기점. 얘는 자, 보세요. A, B 도시 이렇게 있죠. 자, 분기점이에요. 1만 명이고 B 도시 2,500만 명. A, B 도시 간의 10km예요. 자, 10km입니다. 자, 이 두 도시 간의 크기가 다른데 얘는 그죠? 1만 명, 얘 2,500. 경계점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분기점. 이거 뭐예요?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모르면 못해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10km 들어갔죠, 위에. 자, B 면적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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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아, A로 할게요, A. 1, 둘, 셋, 넷. A 면적. 어? 아, 면적으로 돼 있구나. 죄송해요. 이거 만 명이라 1제곱미터로 할게요. 컴버스. 2500. 명이 아니고 죄송해요. 명으로 할게요. 이렇게 됐네. AB 사이 10km로 했고요. 그리고 1만 명. 2500 4죠. 4. 4면 1, 3.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3.3이 되는 거죠. 3.3. 자, 10km 둘 사이에 3.3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3.3. 3.3. 자, 3.3이고, 한쪽이 3.3이면은 나머지가 그죠? 7.6.7이죠. 자, 어디가 더 큰 거예요? 1만 명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6.7, 여기가 3.3인 거예요. 왜? 얘가 더 큰 애잖아요. 얘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도시가 클수록 나와바리라고 이렇게 커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얘가 1만 명짜리잖아요. 얘는 아니 2천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얘네가 2,500 제곱미터로 할게요. 죄송해요. 명 아니에요.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구한 게 얼마죠? 3.3이죠. 이 3.3이 어디서부터 3.1? B로부터 3.3이라는 거예요. B로부터. 네.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뭐야? 7.7, 3.3. 여기에서 경기가 생긴다는 거죠. A 도시는 1만 제곱미터니까 그만큼 커버리지가 큰 거고 얘는 2,500 제곱미터니까 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B로부터 3.3이에요. A로부터 3.3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A가 크잖아요, 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좀 이거 만 명 아니에요. 이거 죄송해요. 제곱미터. 제가 케이스를 임의로 좀 만들다 보니까 좀 혼란을 드리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허프의 확률, 뭐, 제가 얘기했죠. 이거 복잡하게 나면 제일 어렵게 날 수 있다고. 이게 레일리는 확실하게 뭐라고 그랬죠? 인구분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줬죠. 이거 얘는 마찰계수를 줘요. 마찰계수. 이게 승수로 들어가요. 승수로. 얘가 승수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00제곱미터죠. A 구해볼게요. A 400. 거리가 1이에요. 이 거리가 뭐예요? 마찰계수인데 마찰계수가 뭐라죠? 2죠.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B는요. 아니 마찰계수가 3이면 여기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3승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계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돼요. 2니까 2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C는요? 4니까 여기에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찰계수. 1, 얘는 얼마죠? 400이죠. 자, 정리하면 A는 400이에요. B는요? 4. 200이에요. 왜 이거 제곱했으니까. 2에 제곱했으니까. 4, 4. 16이죠. C는요? 100이에요. 자, 이제 그 구매 지향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400, 600, 700이죠. 700분의 400. 700분의 200. 700분의 100. 어디? A, B, C.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1만 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당 10만 원이에요. 곱하기 1만 명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A 매장, B 매장, C 매장의 예상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구해요. 그렇게.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을 계산 문제로 내면 제일 복잡하게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해당 매장의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고서 그래서 해당 10,000명 중에 몇 명이 가겠다. 그리고 10,000명들을 1인당 10만 원을 쓰니까 아 A 매장은 월 매출 얼마구나. B 매출 얼마구나. C 매출 얼마구나. 그렇게 낼 수 있다. 그리고 공간 맞출 계수가 승수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아, 지금 정책론도 해야 되는데 정책론은 좀 빨리 할게요. 왜냐면 단순 암기라서.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시장의 자동 조절 능력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이유가 부증성. 이게 제어가 계속 공정이면 찍어낼 수가 있는데 토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토지는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가 높아진다. 지가고. 예.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PIR. 프라이스. 주택가격. 레베뉴. 저의 수입이에요. 수입 대비 집값이 몇 배냐? 보통 10배 넘거든요.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10배, 잘 나갈 때는 뭐 15배, 15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를 얘기할 때 보통 10을 다뤄요. 네, 보통 10. 강남은요, 역대까지 PIR이,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강남, 이건 나중에 이거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자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강남은요, 전국 통틀어서 PIR의 편차가 제일 큰 거예요. PIR의 편차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PIR의 편차가 크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PIR이 계속 이렇게 등락이 있죠. 이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편차가 제일 큰 거예요. 강남은. 뭐라는 거죠? 이가 변동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인데, 자, 여러분들이 100이 들어갔어요. 저점에 들어갔을 때 고점이 되면 얘가 몇 배 먹는다는 거죠? 상상이 되시죠? 15배, 20배 먹는다는 거예요. 예, 강남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허들도 높지만 들어가면 뭐죠? 제일 큰 폭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 폭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제일 높다는 거예요. PIR. PIR도 높고 PIR도 절대 수치도 높고 이 편차도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강남.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요? 강남에 땅 사요. 강남에 거. 떨어질 때도 큰데 올라갈 때도 더 크게 오른단 말이에요. 예. PIR, 이거는요, PIR은요,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PIR 그 레포트가 있거든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PIR 쳐보시면 레포트 쭉 나와요. 그래서 C계열 자료로 강남 지역 전국 거 다 있어요. 강남 지역 봐서 저점하고 최고점 비교해 보세요. 몇 배가 나는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이 저점에 들어갔던 애가 지금 얘가 몇 배를 먹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강남 하는지 안다니까요. 물론 부동산계로 이 시험에서 PIR은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갔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수치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PIR은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예. 지금 부동산 침체 시기인지 아닌지 회복기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는 선행지수인 거예요.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실패이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된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나와요. 예. 그래서 공공재다, 외부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줄 때예요. 그리고 그거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줬는데 저에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을 주게 되면 어죠? 과소가 되는 거죠. 손해를 줄 때는 과대가 되는 거예요. 왜? 책임을 물리지 않으니까.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외부 효과예요. 환경오염이. 환경오염이. 예. 그래서 요거 한번 꼭 보세요. 비비무서. 예. 비정화, 비배제, 무임승차. 그거죠. 무임승차. 예. 비비무서. 그거 한번 가르쳐주고 시장 실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그거는 가자.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해요. 부중성과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오는데 직접적으로 본인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요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조조를 해서 간접적인 효과로 뭐죠? 보조금이라든지 조세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 LTV, DTI 이거는 시험에도 금융론에도 나옵니다. 또 꼭 기억해 주시고 현실적으로도 직구하고 그럴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출받고 뭐 할 때 이거 규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DTI 뭐 요즘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직접적인 개인 수단이나 간접적인.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보조금, 개부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보조금과 개부담이 들어가는 건 간접적 방법이구나. 보조금, 조세, 금융, 금리, 개발부담금. 요거는 뭐다? 간접적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정부가 개입이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손을 어디 대죠? 토지에 대죠. 그 다음에 뭐죠? 주택에다가 손을 대죠. 그 다음에 세금에다 대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그 제도별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슈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면 될 거예요. 지역지구제. 그냥 이거는 토지의 용도별로 묶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토지의 용도별로 묶는다. 그러니까 동종끼리 집합시킨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국토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정, 용도 변경, 용도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역이 안 된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걸 뭐죠? 지역지구제로 한다. 개발권 양도제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 개념도 중요해요. 그래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개발권이라는 거를 시장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 개입 최소화죠.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데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양도를 통해 손실 보상하고 현재 미실시 이거 중요해요. 좋은 제도인데 미실시되고 있다. 국내는. 예. 시장을 활용하게 되면 시장의 왜곡이 제일 높게 돼요. 정부가 직접 나게 되면 꼭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시장 메커니즘끼리 이렇게 하게 보조적으로 해주면 이게 원래 경제학적으로 제일 좋아요. 시장이 실패 났잖아요. 시장이 운용이 되도록 활용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칸을 깔아주는 거지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게 되면 꼭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정부의 개입을 좀 경계를 하긴 해요. 그 공공토지 비축제 직접 계획하는 거죠. 직접으로 토지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국장이 계획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장단점이 뭐냐. 요거 주변에 집가고 주변 지역들 제가 대상권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국가가 땅을 사놓고서 그거를 쟁여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내가 풀어 쓰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 요거 장단점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알아두시고 토지 공개령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이 났을 경우 정상지가 초과분에 대해서 그걸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예. 택지 소유 상한제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죠. 거의 뭐 이건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죠.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거는 도입도 앞으로도 힘들 건데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사회성과 공공성. 우중성이기 때문에
공공 개념이 왜냐면 토지라는 거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막 찍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국가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공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토지의 특성에서 나왔죠. 총론에서. 요거.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신다 보면 돼요. 네. 오히려 미시행되는 애들을 외우시고 시행되는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다. 네, 실거래가 신고, 개발이익 환수, 요거 지금 되고 있죠. 용도 지역제, 같은 용도끼리 모은다는 거예요. 개발 부담. 여기 흐릿한데, 여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세예요. 재개발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구분하세요. 한 끗 차이거든요. 재개발은 뭐예요? 좀 지역이에요. 재건축은 뭐예요? 해당 건축이에요. 해당 건축물. 이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상은 안 하고 있죠. 개발권 양도제 안 하고 있죠. 이거 좋은데 안 하고 있죠. 토지 초과 이득제 안 하고 있죠. 요거, 재개발. 요거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범위가 넓고 쉽지가 않아요. 재개발은. 그리고 재개발은 뭐라 그럴까. 그 상승폭도 굉장히 커요. 어디 재개발 된다 걸어버리면 그 해당 지역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다. 뭐 그거는 구역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내피설이고, 예. 주택의 임대료 상한제, 상했다. 그래갖고 얘는 이게 안 좋아요. 초과 수요, 공급 감소, 장기적으로 이게 안 좋아요. 좋지 않다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큰 부작용을 된다.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죠. 원래는 여기서 임대료가 결정이 돼야 돼요. 공급과 수요가.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또 이 가격에 맞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요는 많죠. 공급은 줄어들죠. 이 갭. 이게 부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많으니까 사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기업이 나서서 조작을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는 이거 조금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임대료 보조제. 그래서 상한제보다 보조제가 좋다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무조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임대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를 한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늘려준 거죠. 네. 수요를 늘려준 거죠. 돈을 줘가지고 수요를 늘려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공급도 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요자 보조해 주는 거죠. 원래 현금 보조가 경제학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현물 보조보다 현금 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효용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죠. 근데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주택 쓰는데 아니고 딴 데 쓰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건축으로. 임차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급자 보조. 수요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공급자를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차익만큼 보조 효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 곡선을 늘려주는 거예요. 공급자 보조는. 예.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예. 아까는 뭐죠? 수요자 보조는. 수요자를 이제 돈을 줘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예. 둘 다 균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게 다 효용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수요자 보조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증가한다. 예. 수요자 보조가 제일 좋긴 해요. 예. 수요자가 보조를 늘리게 되면 수요가 느니까 공급자는 자연적으로 공급을 늘리게 돼 있어요. 예. 그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암기. 영구임대 요거, 국민임대 요거, 연도. 그리고 요 자격, 행복주택 대학생 요거, 통합공공임대 요런 애들한테 한다. 이거를 객관식에 물어요. 이렇게 국민임대 뭐냐, 통합공공임대 뭐냐, 장기전세 뭐냐, 기존매 전세 뭐냐. 그냥 이건 단순한 정인데 모르시고 들어가면 혼나. 이거 기억 못해요. 예. 그리고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민간인데 해당 그 주택이 지어진 게 어디예요? 공공지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10년 이상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되었거나 공공택지 등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요거 같이 요건을 같이 봐주세요. 요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또 상한제죠. 이 상한제가 들어가면 조금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주택 구매 부담, 아까 얘기했죠. 원래 시장 가격이면 여기서 형성돼야 되는 애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막 가격을 여기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 수요가 발생하죠. 공급은 줄어들고. 이게 뭐예요? 가수요가 나는 거예요. 투기. 그래서 뭐, 요즘에 안 그런데, 그래서 뭐 복권 당첨됐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왜 여기다 냅두면 얘 시간 지나면 이거 몇 억 올라갈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뭐 관광버스 대절해서 막 청약 넣죠. 부산 사람, 뭐 어디 사람들이 막 관광버스 와서 모델 하우스 보고 가잖아요. 왜? 로또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향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안 된다. 그 기준은 택지비랑 건축비 합산으로 한다. 전매 제한 가능하다. 긍정적인 건 이거죠. 뭐 구매 부담 줄이는 거. 하지만 단기적으로 공급 위축되고 질적 하락되고 이거 싹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중요하죠. 후분양. 그럼 뭐 순살 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선분양, 후분양. 예, 이거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차이점. 분명히 이건 한 문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완공 후에 분양됐고 일시불로 납입하고 공사비 건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초기 공사비를 건설사가 해야 되는데 후분양으로만 걸리면 국내에서 후분양으로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제가 언뜻 듣기로 10개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건축 수요, 이 주택 수요를 맞출 수가 없대요. 후분양으로만 때리면. 초기 공사비를 할 수 있는 건설사가 몇 개나 있겠어요. 메이저 건설사 빼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비교 용이하고 이거 수요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후분양은요. 수요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선분양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예. 주택, 주택 구매자가 건설사한테 유리한 거예요. 건설사한테. 왜 돈이 조금 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분양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선분양,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엄청 많아요. 하도급에 하도급 주죠? 예. 계약 따고, 계약 따고, 계약 따고. 예. 그게 왜 그런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선분양하고. 예. 자, 지금 토지했고, 주택했고, 요거 외워주시고, 조세. 국세랑 지방세인데 요거 취득세, 부동산과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막 4분명 그려가지고 뭐 국소부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요거는 상식적으로 외워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 나와요. 이게 문제 나와요. 예. 종부세랑 양도세는 국세다. 취득세랑 재산세는 뭐 지방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보시면 아세요. 보시면.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친숙하잖아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그죠. 이거 전가, 귀착. 전가, 귀착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새를 때리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자, 활력적인 애들은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요새가 딱 맞았어. 부동산 때려. 탄력적인 애들은 조세 회피하자, 피하자 막 반응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전가와 귀착은 뭐죠? 세부담이 이전되는 걸 말해요. 귀착은 결국에는 부담하는 걸 누구예요? 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작은 거예요. 왜? 이 조세의 전가 피해서 귀착을 피한다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이. 이제 비탄력적인 애들일수록 조세 부담을 맡게 되면 크게 맞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조세에서 중요한 거,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중과했어요. 양도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양도세는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공급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뜩이나 그런데 이거 줄죠. 자, 양도세를 때렸어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죠. 이걸 동결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는 양도세가 없으면 나 올해 연말에 팔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양도세가 중과가 됐어요. 어떡하지? 안 팔아야지. 시장에 풀렸던 매물들을 거둬들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네.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공급은 탄력적. 이게 원래는 부동산 시장이 다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장기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요. 왜? 지금 주택 수요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사철, 뭐, 새학기. 근데 양도세를 때렸어요. 장기가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예. 그러면 이게 확 올라요. 확. 양도세가 나온 게 길어지잖아요. 장기가 됐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탄력적으로 변해버려 있어요. 그러면 이 세부담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수요자. 예, 비탄력적이니까. 자, 양도세 수입자 부담이 전제 왜곡이 된 거죠. 자, 소비자와 양도세 정부. 자, 양도세가 없었으면 이렇게 내서 균형 가격 여기서 냈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자 이득.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다? 그렇다.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되면 뭐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비교해가지고 이걸 누가 더 가져가네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줄고 정부가 세수를 늘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 막 삼각형 그려가지고 옮겨가지고 그렇게도 경제학계에서 배우긴 하는데 부동산학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으시고 이 정도만. 그리고 헨리의 토지 다닐 때 얘가 나왔던 이유가 토지가 어떻게 돼 있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이 비탄력적인 애한테 세수를 매기자 이거예요. 비탄력적이니까 얘가 세금을 다 때려 맞을 거 아니에요. 때려 맞으니까 조세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단일세. 다른 토지, 다른 세금 다 없애고 토지한테만 단일세 매기자. 왜? 토지는 거의 비탄력적이니까 100%. 그러니까 얘는 조세를 매겼을 때 왜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보유 외에는 어차피 토지의 단일세 주자. 토지 발생 수익 100% 징수. 이거.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왜? 탄력적이면은 실제로 탄력적이면 얘한테 세금을 때리면 얘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는 세수를 어떻게 한다? 피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가되고 귀착이 돼서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간다는 거죠. 공급이 탄력적이야. 공급에다가 관련된 조세를 매겨서.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야. 그럼 결국 누가 맞는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가와 귀착이 되면서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근데 토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헨리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토지는 비탄력적이니까 얘한테만 매기자는 얘기인 거죠. 그 발상이 얘는 현실적인 양도소득세 보셨듯이 그 공급도 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장기로 변하면.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이긴 한데 얘 발상은 이거.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토지 단세로 매기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 아, 오늘 꽤 길었네요. 아마 저 계산 문제. 근데 제가 계산 문제를 이걸 왜 했냐면 여기는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앞에 경제론에서도 했지만 여기서도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시면 도전해 보세요. 요 정도. 이런 애들. 다 시간 남으면 해보실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도전을 해보시고, 이제 막 금융론 나오고 저기 감정평가사 나오는 그 계산 문제는,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막 문제가 막 반페이지 막 반바닥이에요. 그 애들은 문제 읽는 것도 지금 5분 넘어가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과감히 제끼 써도 되는데,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연습 좀 해보시고, 머릿속에 이미 딱 들어가서 착착착착 푸시면 2분 안짝, 3분 안짝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떨어지게 줘요. 아무리 부동산 학개론이 뭐 계산 문제가 나도 그래도 정수 개념으로 떨어지긴 줘요. 예. 정 안 되면 찍기라도 하세요.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 맞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남으시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서 좀 소개가 좀 길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냐면 자, 총론했죠. 경제론 했죠. 시장론 했죠. 정책론. 여기까지 몇 문제예요? 20문제예요. 여기서 15문제 이상 챙겨가셔야 돼요. 15문제 이상. 이거를 해 놓으셔야 뒤에서 괜찮아요. 그래야 1차 시험 여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부동산학개론 1차 시험에서 1번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물론 여기 중간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잡고 있지 말고. 네. 근데 이 파트에서는 제발 좀 빈틈없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버셔야 돼요. 이 이후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 1번부터 20번까지 예, 여기서는 좀 튼튼히 하셔가지고
고득점의 기반 또는 합격 점수의 안정적인 그 표적을 다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막힘없이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 요거 제일 어려운 파트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개념 위주와. 은근히 근데 여기 은근히 계산 문자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네. 근데 다음 파트에는 여기 좀 더 하고요. 네. 그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쇼이캔 TV였습니다.